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국가직 문제가 정말 평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1개 정도까지 틀리셨을 것 같고요. 2개 정도 틀리시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문제가 조금 평이했습니다.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시대별로 쭉 보도록 할게요. 상고사 파트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상고사는 절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이하게 푸셨을 것 같고요. 고대와 관련돼서는 발해 무왕시기 그리고 신라 중대시기가 나왔는데 발해 시기도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무왕과 문왕시기를 섞어서 순서 배열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차이를 알고 있느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훅 올라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고려시대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고려시대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10세기나 11세기보다는 12세기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예인의, 예인의 종, 그 시기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인종시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 시정전식과 이번 문제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 아니면 변별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특히 이 문제예요. 시정전식과 일단 사료와 연동돼서 나왔거든요. 이 문제 제가 일단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관련된 역사책들은 여러분들 이미 연습이 좀 돼 있으시죠?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푸셨을 것 같고요. 조선 전기에서 중앙정치 조직을 비롯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업적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어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화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났는데 요즘 개화기 문제는 개화기 때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런 것보다는 특히 이 부분 여러 가지 조약 중에서 경제 관련된 조약들 부분들이 잘 나오고요. 이게 사료와 연동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료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조약이 뭡니까? 이렇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들 요즘에 한 분 정도 꼭 내시죠? 이번에는 박은식 선생이 출제가 됐습니다. 통시대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군 관련된 기록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문제 나오고 곧장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4개 선지 중에서 2개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나머지 2개 선지 중에서 확실하게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 또는 중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전체 이제 20문제 중에서 개화기라든지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지금 모두 다 2, 4, 6, 7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보통 6, 7, 많게는 한 8까지 갔는데 일반적인 출제 그 개수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형별 분류를 좀 해보자면 저는 문제 유형을 모두 4가지로 분류를 해요. 단순 암기형, 말 그대로 문제, 곧장 선지 나오는 스타일인데요. 이번에는 문제 3개 나왔습니다. 연표 또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 중에서 지금 14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수능 스타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점점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 자료를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지도나 이런 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료라든지 어떤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 나와줘요. 자, 그런데 제가 자료 안에 다시 단순 추론형으로 나눠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시하긴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만에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3.1 운동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선지가 나오면 정말 이건 단순 암기형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1919년에 있었던 만세 독립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그냥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단순 문제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을 요구한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길 여러분께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꼬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어렵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다면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단군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단순 암기형으로 나왔고요. 시정전시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 추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조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문제들 제가 빨리 풀어드리고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1번 갑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연천 정곡리, 주먹도끼, 누가 봐도 구석기죠. 2번 창원다오리, 그리고 붓, 초기 철기 시대 모습인 거고요. 3번 광화 부근리,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암사동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시대죠.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봤더니 12월에 진천 행사를 지내고요. 이것을 영고라고 한다. 자,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부여가 되겠고요. 나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무천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동해의 무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부여 관련된 것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오부, 계루부. 자, 이건 지금 고구려예요. 해당하지 않고요. 2번 신지, 견지, 읍차, 불해가 나오려면 이건 사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번에서는 부여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3번 소도에 들어가면 이라고 했으니까 사만을 얘기하고 있죠. 4번 책화라 하여라니까 동해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3번에 갑니다. 가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보니까 이자겸과 척춘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인종일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해서 요와 송을 오히려 멸망시켰고 고려를 압박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겸이 말하기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나라라는 건 고려를 말하는 거고요. 큰 나라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을 말하는 거죠. 보셨나요? 자, 그랬더니 왕이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종 시기 때 여러분께서 3명의 인물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이자겸. 인종의 외할아버지자 인종의 장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묘청, 그리고 정지상 같은 인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김부식이 있죠. 자, 이 두 사람은 왕을 상대로 결국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되겠고, 김부식 같은 경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인종의 명에 따라서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자, 1번에서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도평의사사는 충렬왕 시기 때 조직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렬왕 이후 원나라 간섭기가 될 것이고요. 2번 성략을 수용하면서 주자 가래를 보급하였습니다. 성략이 들어왔던 것도 원나라 간섭기 시기가 되겠죠. 자, 3번에서 서경의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 건원을 주장하였습니다. 묘청 같은 경우는 고려사회가 보수화된 것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것의 하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답은 그러니까 3번 되겠고요. 4번에서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 당시 무신 집권자는 최우. 여러분들은 최우 시기 때 왕이 누구냐면 고종이에요. 여러분 고려의 고종 같은 경우는 거의 40여 년 정도 이제 재위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때 대몽항쟁이 대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생각하실 때는 대몽항쟁 그러면 고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에 갑니다.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된 문제이긴 하지만 1919년 독립만세운동 하면 누가 봐도 3.1운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3.1운동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예요. 안피도 수작쟁이 이런 건 여러분들 암기되셨죠? 1923년 정우의 선언이 26년에 나오고 그래서 27년에 신관회가 조직됩니다.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어요. 여러분 임병찬의 스승이 누구냐면 최익현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과 함께 의병을 조직했었던 인물.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이 그에게 밀서를 보내죠. 그래서 고종이 임병찬아, 네가 의병장들 모아서 다시 한번 의병을 일으켜봐. 그리고는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예전의 대한제국을 다시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때는 독립의군부의 이 의도 의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임병찬과 그리고 독립의군부가 고종을 다시 옹립하려고 했었던 이 움직임은 191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1910년대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답은 3번 되겠고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같은 경우는 일자가 1922년에 조선 그 교육령 2차를 발표를 했죠. 근데 2차 교육령을 봐도 초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연도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만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5번에 갑니다. 성상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료도 꽤 좀 많이 보셨던 사료일 거예요.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세조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쭉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자, 그래서 형전, 호전 이미 있으니 나머지 네 법전을 만들고자 하였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경국대전이죠. 여러분께서 조선 전기 때 법전이라고 하면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그리고 경국대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조선 경국대전이든 경제육전이든 그다음에 경국대전이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법전 같은 경우는 모두 시스템이 똑같아요. 조선은 국가를 운영할 때 육조 체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육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아시겠지만 세조 때 집필 시작해서 성종 시기 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상이라고 하면 성종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동국병감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문종 시기 때 편찬된 여러분들 그동안 있었던 전쟁을 정리한 병서가 되겠습니다. 동몽선습. 요즘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조선 같은 경우도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가 많이 나오고요. 16세기 하면 연산군, 중종, 그다음에 또 명종, 선조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중종 파트가 되겠는데 중종 시기 때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문을 떼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동몽선습입니다. 3번에 가서 삼강행실도 세종인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4번에서 국조올해의 나라의 중요한 큰 행사다라고 하면 일단 길례라고 해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 가례라고 해서 왕의 결혼식이라든지 즉위식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빈례라고 해서 이 빈이라고 하는 건 외국 사신, 국빈 맺는 거, 군례라고 해서 이거는 군사회라는 거, 마지막 흉례라고 얘기하면 장례식 치르는 거 말합니다. 그거 정리했어요. 이게 바로 성종식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성종식이 문제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워낙 이때 편찬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6번에 갑니다. 자, 가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보시고 고려시대 많은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제를 말하는지 여러분께서 유추해 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보세요. 고려사인이만큼 생각해 볼 수 있는 토지 제도라는 게 역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가 있죠. 근데 전시과 안에서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몽항전 끝날 무렵에 이제 녹과전이라서 왕종식 때 나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패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럼 일단 보시면 직관과 산관 각 품에 무엇을 제정하였는데 관품에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사패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역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공 행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관과 산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져야 될 게 바로 누구냐면 경전 전시과도 빠져야 되고 녹과전도 빠져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전시과라고 하면 문종 시기에 정리된 이 경전 전시과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원종 시기 때 지급되었던 녹과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직관들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산관에게도 준다. 여러분, 직관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산관은 그러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퇴직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둘 다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입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두 개 중에서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가라고 봤더니 바로 답은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인품만 가지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관품에 대한 고려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품에 대한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품이라는 건 인간성이 좋으냐, 도덕성이 뛰어냐 그 부분이 아니라 호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 권위 있잖아요. 이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광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시기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고려가 건국된 초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족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관품만 고려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빠져요. 이렇게 하나씩 빼버리시면 돼요. 자, 결국은 시정전시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4번.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건 역분전이에요. 3번.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에 하나여 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경기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려 말 공량왕 시기 때 나왔던 과전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하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녹과전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개 중에서 얘는 어떤 게 되냐면 과전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정전시과 녹과전은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관들에게 줍니다. 근데 전임 관료에게도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건 과전법. 두 번째 갑니다.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여기네요. 그래서 경전전시과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사색 공복을 배정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고위직이 있고요. 중간직이 있고 하위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색 공복의 색깔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담, 비, 녹의 색깔을 나눌 때 자자 같은 경우는 가장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호족 세력들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세력들 있죠. 그들에게 자색 공복을 주는 거예요. 단색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많이 추정하기로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색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관품과 인품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자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 18과로 나눈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반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법이라고 하여서 어찌됐거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18과에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해과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한해과가 되게 되면 15결의 토지를 받게 되고요. 이 15결이 되면 1과도 아니고요. 15과도 아니고요. 가장 밑에는 18과랑 동일 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요게 질문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저것만 딱 보고도 시정전시과인지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을미사변이라고 하면 1895년, 1905년 을사조약,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죠. 자, 먼저 가를 갑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여러분,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의 마지막 활동 시기 그리고 독립협회가 가장 클라이맥스로 활동했던 그 시기 때 조직이 되죠. 자, 그러니까 1898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관련돼 있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1911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거 없어요. 3번 방공령 중에서도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이 발표했던 방공령은 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1899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가가 되겠습니다. 답 안 되고요. 그다음 나를 봤더니 보안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회는 1904년에 조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가가 되겠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개화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냥 중간 난이도였어요. 8번에 갑니다.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흑수 말가를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해서 흑수 말가를 치게 하였다. 반면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라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발해 자, 그 안에서 무왕 같은 경우는 영토를 쭉쭉 확장하는 덕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이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수 말갈과 갈등 관계가 놓이게 되고 흑수 말갈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손잡으면서 발해를 견제하고자 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 입장에서는 당나라와 갈등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해 무왕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일본과 수교를 맺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에 갑니다. 자,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발해 군왕이라고 불려지면서 발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건 바로 대조 형식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 2번 같은 경우는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깐 내버려 두세요. 다른 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3번 대응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대응은 무왕식이에요. 무왕식이 실제 발해 전체 역사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해당을 하죠. 거기에다가 뭐 문화적으로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크게 흥했다라고 해서 대응이라고 하고 이 시기 때는 대응이 아니라 인안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안 되고요. 4번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다시 가볼게요. 자, 이 상황 자체는 이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흑수말갈과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흑수말갈이요. 발해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전에 통보 없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자, 이러자 발해가 당과 분명히 지금 불편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발해에서 장문유를 당나라에 보내는 거야.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번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무왕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무래도 선지 중에서 2번 선지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난이도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기록상에 보시면 신라와 발해 간에 사신 주고받은 이야기가 2번 나와요. 2번 다 신라가 발해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왜 보냈을까? 이게 아주 세밀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기록상에.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충분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라가 처음에는 발해의 관계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나라가 이 4번 공격 이후로 발해에 복수를 하러 가려고 했을 때 당나라는 신라를 압박해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 공격하게 했거든요. 물론 그게 실패로 끝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본다 하더라도 발해와 신라가 그렇게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근데 신라가 발해에다 사신을 보냈다라는 건 보낼 수밖에 없는 신라의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신라 하대의 왕위 교체입니다.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왕위 교체가 되게 빈번했었죠. 자, 그 중에서 원성왕. 원성왕 같은 경우는 김주원이 왕이 될 뻔한 상황에서 본인이 왕위를 이렇게 일종의 가로채기를 해서 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헌덕왕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헌덕왕 시기 때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원창의 난이에요. 근데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헌덕왕 같은 경우는 또 이전의 왕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발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원성왕 때 그렇다면 이때 발해 왕은 누구였냐면 이때가 문왕 때가 되겠고요. 이때는 정왕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예, 답은 그래서 2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공무원 문제가 그렇고 또 객관식 문제가 그러하지만 선지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요. 걔는 살짝 남겨두고 다른 거 먼저 풀어보세요. 거기서 확실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9번에 갑니다.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사도하자 나왔습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이라고 하면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의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벌였던 전투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시면 1930년대의 특히 이제 만주에서 벌어졌던 무장투쟁 부분은 거의 정리가 끝나요. 자, 그럼 1번에서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라고 하려면 요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지청천이에요. 그리고 지청천 같은 경우는 나중에 1940년에 한국 광복군 수립될 때요. 거기 총사령관이 되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한국 광복군, 지청천에서는 이 한국에다가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미스의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활약하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만주일대에서 1930년대 초반의 성과를 보였었던 독립군 부대입니다. 네, 미스의 협정이라고 하면 192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동경성 전투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 독립군, 여러분들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 맞는 거죠. 한국 독립당에서 한국 독립군을 창설을 한 겁니다. 조선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을 창설한 거고요. 자, 동경성 전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개의 전투 안에 들어가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고요. 4번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나왔어요. 여러분,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끌었던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산하에서 지금 만들어졌던 군대하면 조선의용대가 되겠는데 이건 지금 38년도의 상황이에요. 시기적으로 30년대에서도 후반부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30년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독립군 부대도 많이 나오고 각종 조직이 많이 나와서 정말 헷갈리는데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문제 정도는요. 30년대 초반에 이 정도 하시면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거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10번에 갑니다.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의 발전 상황인 거죠. 안 보시고요. 곧장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1번. 신의 통공을 반포하여 6일 전에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답은 이미 여러분들 1번이죠. 왜냐면 얘는 문장 자체가 이미 오류예요. 자, 신의 통공이라고 하면 정조가 상공업에 보다 많은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상당수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건 맞는데 누구는 예외였다? 6일 전은 예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문장이 이미 오류가 됐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리고 금난정권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건 한양의 모습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통해서 한양을 들어가게 되면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고요. 종로가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태종 시기 때부터 한양에 장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종로에 있는 시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시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양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국가에다 세금을 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만한 아직 조달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은 조달청의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해줘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여기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보시니까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난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금도 내고 국가가 필요한 물품도 조달해 주는데 이들은 그러한 의무를 담당하지 않은 채 이제 장사를 하니까 불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전들아 니네 이거 난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줄게. 이게 바로 금난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중기 정도부터 나타났었다가 정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누군가에만 특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공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난정권의 대다수를 폐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왔고요. 2번에서 보시면 상업작물 그 안에 인삼도 있고 쌀도 있고 채소도 있죠. 그 와중에 저기 담배.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까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3번. 아마 여러분들이 이 3번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봤던 문제처럼 1번이 확실하긴 한데 감저보, 감저신복 이러면 감자재배법이 아닌가라고 여러분께서 의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저는 고구마의 별명입니다. 감저는 고구마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감저보라고 하면 고구마 재배법을 처음으로 기록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재배하기가 조금 더 어렵나 봐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기후적인 요건에서 따뜻한 남부지방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번 실패하다가 드디어 성공해서 종합 정리해준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서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리을이 여기 고랑 보이죠?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여기를 일항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다 딱 키우면 적합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고랑에서 농사를 짓는 견종법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걸 얘기하죠. 자, 11번. 여기 또 빨간색 떴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단군의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 2번, 4번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번, 3번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단군부터 서술했다라고 했는데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5권의 책이 있어요. 그렇죠? 삼국유사, 제왕기,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거니까 단군부터 서술했다는 표현 맞는 거예요? 오류 없습니다. 3번, 이규보의 동명왕편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규보의 동명왕편 전에 나왔던 책이 김구식의 삼국사기예요. 자, 김구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왕령을 받아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유교적 사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유교적 사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의 바탕을 두어서 서술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의명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역사를 서술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서술을 해요. 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다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작이에요. 술이 부작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더 덧붙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합리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뻥 같아. 사실상 일어나기 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많이 조금 홀쭉하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 홀쭉하게 기록된 내용 중에서 주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이규보가 읽어봤더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주몽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는데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구 삼국사에 기록됐던 내용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니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신기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주몽의 이야기가 너무 밋밋해.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해서 편찬된 것이 바로 동명왕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명왕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주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 완벽하게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되셨죠? 여러분께서 고려시대 역사에서 하면 5권에서 6권 정도는 아마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이해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면 답이 3번인 걸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주몽을 쓰면서 단군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면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가면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도대체 답이 뭘까? 예, 2번과 4번은 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요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정통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정통론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역사를 서술할 때 하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물론 시대별로 봤을 때도 많기도 하지만 한 시대 안에서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소국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잡고 역사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역사학자들의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야지만 후손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시대 안에 많은 나라가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국의 정통론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가 있을 때 발해가 있었어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정통론에 기반해서 본다면 누가 당연히 정통국가일까요? 통일신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에서 나타나는데 언제 이후로 나타나게 되냐면 15세기 이후, 죄송해요. 쓰면서는 17세기고 말하면서 15세기네요. 17세기 이후에 이제 정통론에 기반한 역사서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정통론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이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스승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단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고요. 삼국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정통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쉽게 말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과 안정복 하면 이제 정통론을 기반해서 우리 역사를 집필했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전 때 먼저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만종이에요. 동국 역대 총목에서 단군 정통론 입장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이제 이익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정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기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경찰직 쪽이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고 세계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모르셔도 괜찮고, 예. 하지만 얘를 아셔야지만 얘가 신경이 안 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에 갑니다. 사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다 보니 신이, 기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초자연적인 힘, 존재 이런 걸 말해요. 제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기록은 하되 뭔가 추가한다거나 판타지 같은 걸 적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부분을 강조하죠. 반면에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는요. 신의사관이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나라가 건국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일로만 일어날까? 아니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판타지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이게 바로 신의사관이에요.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저술이 되었다면 여기 이제 반대한 게 아까 이규보의 동명왕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국, 유사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제왕이 등장하고 한 나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신이한 일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기편을 따로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자, 1번에서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했으니까 각군의 해동 고승전이죠. 해당하지 않고요. 2번에 갑니다.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선화를 수록하였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건 어느 시대 때 나올까요? 당연히 조선시대겠죠. 적어도 조선 전기는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시대를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전 역사를 다 정리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통사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여기 딱 봤더니 조선시대 때 집필된 통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편찬된 통사 일단 동국 통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성종식 때 집필됐습니다. 근데 이제 동국 통감 같은 경우는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축약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동국사량. 자,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관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영이라는 사람이 다것이 쓰는 거죠. 표, 제, 주, 동국사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를 쭉 갑니다. 그러면 아까 안정복이 나왔던 동사강목.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왔던 통사가 됐고 이종희의 동사 이런 책들이 다 통사에 들어가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전혀 해당하지 않고요. 4번에서는 유교적 사관 그리고 기전체라고 하면 이건 삼국사기입니다. 자, 13번 가 체결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요. 딱 뺐더니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요. 자, 요거는 순서를 꼼꼼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 이때는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때 일어났었던 농민봉기와 성격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동학과 결합이 되면서 1차 봉기 확산이 되고요. 그러다가 일본 때문에 2차 봉기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농민군이 패전개혁을 제시하면서 정부랑 전주 협약을 체결합니다라고 하면 요 1차 봉기 지금 수습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후반부 쪽이 될 것이고요. 1번 농민군이 황토현에서라고 했는데 뭐 황토현이든 황룡촌이든 농민군이 지금 정부군을 상대로 이겼습니다라고 하려면 그건 1차 봉기에서도 요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1번이라 쓸게요. 1번 답이 될 수 없겠죠? 2번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면 고부 농민봉기의 원을 제공한 사람이니까 답이 되지 않고요. 3번 안엑스였던 이용태가 요거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들에게 그 이유를 몰아가요. 그래서 농민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1차 봉기 다시 일으키는 거죠. 여기는 3번 됩니다. 4번에서 남접 그리고 북접 1차 봉기만 하더라도요.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학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제 남접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있었던 걸 북접이라는데 여기를 이끄는 건 이제 손병희가 이끕니다. 근데 2차 봉기 때가 되면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2차 봉기라 해서 여기가 되겠네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가 체결 이후, 가가 여기니까 그 이후라고 하면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동아농민운동 문제가 대단히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다음번 시험에서는 나오면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꼼꼼하게 또는 동학 관련된 사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14번에 갑니다. 경제 상황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구주 오소경.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신문왕이 설치했었고 대공의 난이다 그러면 요거는 해공황 시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해공황 시기 때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96 각간의 난 뭐 이렇게 쭉 일어나면 사회 혼란이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신라 중대. 답이 너무 빨리 나오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자, 4번 국학생이 노급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노급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문왕 같은 경우는 관료전을 지급한 대신 노급을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노급을 줬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전때이어야 되는데 또 그 전때 같은 경우 국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학, 노급 동시에 두 개가 다 있으려면 적어도 경덕왕 이후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에서 또 이때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하죠. 예,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 잠깐 남겨두고요. 3번 진대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구려 2세기 고국 천황시기예요. 전혀 해당하지 않고요. 2번에서 동시전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6세기 지중왕 때니까 이것도 해당하지 않고요. 답은 1번입니다. 성덕왕. 여기 중간에 들어가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4번 선지 몰라도 명확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5번. 자,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 석탑을 보태서 만들었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이 모든 것들은 주심포식 건물이면서 배울림 기둥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백제하면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어야 해요. 자, 그러니 두 개의 탑을 지금 연결해버린 거 잘못됐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조선에서 17세기 때 만들어져요. 뭐 이것도 있고 법주사에 가시면 팔상전이 있어요. 화엄사에 가면 각항전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3층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5층이에요. 겉에서 보면 이제 뭐 3층, 5층 그리고 마지막 2층까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시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층 구조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조선 후기 때 건국되었던 사찰 건물도 물어봅니다. 4번도 기억해 두세요. 자, 16번에 갑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가 되게 좀 쉽게 풀리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세붕 이렇게 나왔어요. 주세붕이 건립했다라고 하면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악입니다. 라고 했는데 군현에다가 국가가 설치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향교. 조선에 설립된 향교만 하더라도 300군데가 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서당일 것이고 세 번째 봤더니 초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성균관 아닐까요? 답은 그래서 몇 번? 예, 4번 되겠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제지사족들이 만든 프라이빗 스쿨이죠. 자, 17번에 갑니다. 조약. 근데 조약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조약은 여러분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요즘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가를 봤더니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고 항세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를 빼먹고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곡식 유출은 언제든지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빠져 있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도 빠져 있고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에 대해서 항세 부과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언제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속 조약으로 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밑으로 보시면은요. 거중 조정 그리고 최국 대우는 넣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봤더니 거중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과 서로 약속을 맺으면서 어려운 있을 때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눈에 띄는 부분은 청나라의 적극적인 날선이 있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일본이 조선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남하를 하려고 하자 청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손잡아서 같이 방어를 하게 되면 러시아도 함부로 조선을 압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선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일 무역 규칙이 있고요. 조미소 통상 조약이 있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답으로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구분해 두세요. 조일 무역 규칙이나 조일소 조교 부록이나 이거는 똑같이 1876년 여름에 체결되는 거예요. 단 차이는 요건 말 그대로 산무 내용, 그러니까 무역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개항장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항장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개항장 밖 10리까지입니다. 이런 거 명시해 두는 거예요. 18번에 갑니다. 자, 여기 어떤 인물이 제시됐는데 읽어보시면 그 인물이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동호문답 이렇게 났으니까 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의 일생을 제시하면서 결국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를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빼주세요.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승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기역에서 사관원이라고 했으니까 해당하지 않고요.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조 전랑이죠. 근데 2조 전랑은 2조 정랑과 자랑을 합쳐서 2조 전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2조 좌랑이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3번에서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헌부입니다. 4번에서 서적 출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건 교서관이에요. 홍문관 아닙니까? 홍문관도 서적 관련된 걸 하고는 있어요. 이거는 왕실 서적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지 서적 출판을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달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홍문관을 그냥 책으로만 기억하셨던 분이 4번도 조금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네. 자, 19번에 갑니다.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쭉 봤더니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량을 하고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교를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교를 믿고 있는데 이거 우리 뜯어 고쳐가면서 다시 유교를 흥하게 하자라고 하는 분인 거죠. 누구예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조선얼 그리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 1930년대에 있었던 정인보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학에서 그 실학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정인보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 형체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만 잘 가지고 있는다라면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은식의 이야기인 거죠. 자, 답은 그래서 2번 되겠고요. 3번에서 주석, 부주석 체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했습니다. 그랬는데 임시정부가 주석과 부주석 체제를 했었던 건 이건 1940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제에서 출발을 했다가 어찌어찌 해서 나중에 충칭에 옮겨오면서부터는 이제 주석, 부주석대로 갑니다. 주석으로 간 사람은 김구, 부주석으로 갔던 건 김규식입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때 2대 대통령을 했었어요. 두 번째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탄압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4번에서 독사신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채호예요. 답은 그래서 2번밖에 없어요. 20번에 갑니다. 순서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제 예상 가능했던 거라 해서 전혀 난이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중간 난이도였습니다. 자, 좌우합작 7원칙.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사이에 있었던 건 거의 월 단위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건 46년도 가을에 발표가 됐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운형과 나름 협상을 맺고 그래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년 8월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같은 경우는요. 해방된 그해 겨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해방된 이후에 우리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신탁통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찬물을 휙 껴안는 꼴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좌우익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자, 남북협상 제2회서 남북협상이 추진되는 건 48년도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게 관건이었네요. 나, 다 들어갈게요. 나다, 억시, 나다, 가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드렸는데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